안녕하세요. 회생파산TV 아나운서 전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종 법무사입니다. 법무사님, 네. 개인회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 또 내가 개인회생을 하고 나면 얼마나 탕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좀 고민도 하시고 걱정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네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네. 실제로는 좀 어떤지 이 실제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변제율이 4% 5%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오. 네, 법정 최저 변제율이 5%인데 5천만 원을 넘어가면 3% 더하기 100만 원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한 4%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많이 갚으시면 100%가 나오는 사건도 작년에 보니까 한두 건 있더라고요. 도박을 하신 분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 중간값 정도의 변제율이 많이 나오세요. 30%대, 40%대, 50%대, 60%대 이 정도 비율이 가장 많으시고 사람마다 조건에 따라서 상당히 그 변제율 격차는 큽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좀 비교해 봤을 때 네. 이런 분들은 개인 회생을 해도 많이 갚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조건이 다양하게 있지만 나는 그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갚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 경우가 사업하시던 사장님들, 뭐 아니면 집이 있었는데 처분했다가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셨는데 못 내신 분들, 이런 분들, 세금이 많이 밀려 계신 분들이죠. 그리고 여기 세금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런 4대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세금이라든가 4대 보험, 공과금이 많이 밀려 계신 분들은 변제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세금, 4대 보험, 공과금은 개인회생 할 때 우선 순위가 있는 채권이라고 분류를 하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채무자가 법원에 매달 변제금이 정해지면 그걸 납부를 하시잖아요. 세금이 다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완제될 때까지 법원은 세무서로만 돈을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끝나야 그 다음 달부터 은행 카드사에도 돈을 보내줍니다. 먼저 갚고 100% 갚아야 되는 채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변제기간 내내 세금만 내면 은행 카드는 한 번도 못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법원 실무에서는 세금이나 4대보험 공과금이 개인회생 채권으로 들어오면 단순하게 그냥 곱하기 2를 내라고 많이 하세요. 세금도 다 갚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나머지 은행 카드 돈도 갚아라. 그래야지 형평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물론 이 비율은 조금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 그럼 또 다른 두 번째 경우 뭐가 있을까요? 재산이 많으신 경우. 네, 개인회생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중요한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죠. 그래서 내가 부동산이든 임대 보증금이든 자동차든 보험 해약 환급금이든 통장에 있는 잔고든 주식을 갖고 계신 잔고든 이런 게 다 재산으로 산정이 되고, 여기서 주의할 거는 지방법원 같은 경우 배우자 재산 절반까지 내 재산으로 잡는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서울은 이제는 배우자 재산을 거의 원칙적으로 잡지 않아요. 물론 예외는 있지만 모든 재산을 다 계산한 다음에 이거보다는 많이 갚아라 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변제금이 많이 올라가게 되세요. 좀 본인이 하나하나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재산에서 빼주는 규정들이 있어요. 압류금지 재산, 면제재산 이런 조항들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같은 경우는 서울 기준으로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보증금을 다 재산으로 잡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5천만 원까지는 재산에서 빼주거든요.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는 150만 원까지 빼주고 예금은 185만 원까지 빼주고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자세히 따져보시면 내가 얼추 얼마 정도 갚아야 되겠구나, 이게 또 답이 나오시는데 재산이 당연히 많을수록 많이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득이 많은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세 번째가 소득이 많은 분인데요. 이게 개인회생에서 또 두 번째 중요한 원칙, 그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가용소득이 뭐냐면 내 소득에서 우리 부양가족들 생계비를 뺀 금액, 이걸 가용소득이라고 해요. 가용소득 하니까 보통 내가 쓸 수 있는 돈이겠지? 가용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변제 가용할 수 있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소득이 높을수록 당연히 가용소득도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월급이 400만 원, 500만 원 된다. 근데 부양가족은 없다, 이래버리면 변제금이 엄청 커지죠. 그래서 여기 가용소득 해당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소득도 중요하고 내가 과연 부양가족이 몇 명으로 인정이 될지도 중요한 거예요. 미성년자 자녀가 몇 명인지, 그리고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모님을 혹시 모시고 계신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 좀 계산을 잘 해보셔야지 답이 나옵니다. 소득이 많으시고 부양가족이 적으시면 많이 갚게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만 좀 더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대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보통 법원에서는 신청하는 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안에
빌린 돈, 이걸 최근 대출이라고 하는데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다 따지시거든요. 근데 이 사용처가 법원에서 볼 때 성실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한 지출로 보일 때는 재산으로 잡으라고 하세요. 근데 이 사용처가 이상한 대출금들이 많으면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하기 때문에 역시 변제금이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대표적인 게 도박이에요. 도박은 전국 법원이 큰 차이 없이 모두 청산가치에 넣어라 이런 원칙을 지키고 계셔서 도박 자금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변제금이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올라가실 수 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주식 코인 관련한 투자금이죠. 서울해생법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7월 1일부터 실무준칙이 변경되어서 주식 코인으로 투자했다 손실 보신 금액도 청산가치에 산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청산가치에 산정이 안 되고 주식 코인 손실 때문에 변제금이 많이 올라가는 일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 이외의 법원들은 지금도 대부분 종전처럼 주식 코인으로 손실 보신 금액들을 대부분 청산가치에 넣어서 그만큼 변제금을 올려라 이렇게 보정 공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법원 쪽에서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수원해생법원이나 부산해생법원이 3월달부터 이제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좀 서울해생법원의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된다던가 이래서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은 그 상담전화 오시면 누구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죠. 내가 개인회생을 하면 과연 얼마나 갚아야 될까? 얼마나 탕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게 모든 분들이 다 같을 수는 없고 개인회생을 하셔도 어쩔 수 없이 변제금이 높아지고 탕감을 많이 못 받게 되는 분들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그 유형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세한 게 더 궁금하시면 사무실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좋은 정보 잘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